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은 아마존 소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구를 끄고 막을 내려봅니다. 오늘의 아마존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아마존 소식은 첫 번째, 최근 일자의 월가의 컨센서스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며, 두 번째는 지난 아마존 소식을 전해드린 이후의 아마존 소식들에 대해서 자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뉴스, 오늘의 아마존 소식에서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챕터죠. 월가의 컨센서스. 오늘은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RBC 캐피탈, 번스타인이 함께합니다. 특히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변경함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준 바도 있었던 분석이었죠. 해당 컨센서스 시간은 각기 다른 애널과 각기 다른 투자사에서 각기 다른 투자의 의견, 매수, 매도, 아웃퍼폼, 언더퍼폼, 12개월 목표 주가와 그에 맞는 의견, 각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브라이언 노악은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월가의 시간에 비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었죠. 당시의 종가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구독자님의 의견을 통해서 게시일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 종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비중 확대 $3,750를 제시한 브라이언 노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여행과 이벤트, 테마파크와 외식 등의 경험 위주에서 이제는 이커머스 쇼핑으로 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어디 나라처럼 마찬가지이죠. 이전까지는 대형 복합몰 분위기 중심에서 결국엔 경험적 소비가 메인이었으니까요. 또한 이커머스로의 소비 패턴 변화는 아마존에게 매월 잠재적으로 $300억 수준에서 $600억 추가적인 시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와닿으시려면 제가 전해봤던 맥킨지의 쿼털리 리포트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기해서 드려볼게요. 이어서 다시 모건 스탠리의 분석으로 돌아가보죠.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연말 성수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됨을 기대하면서 쇼핑몰이 영업하지 않게 된다면 구매 수요가 이커머스로 계속해서 몰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하반기에는 아마존의 이커머스 매출 증가율이 43%에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기존의 브라이언 노악은 33%를 예상했었습니다. 두 번째 애널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저스틴 포스트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으며 목표 주가는 $3,560를 유지했습니다. 9월 16일 당시 종가는 $3,078였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역대 최고치의 온라인 쇼핑 침투율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12개월 동안 23.3만 명이란 상당한 인원을 채용하여 연말 쇼핑 성수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맥킨지 리포트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 팬데믹 시기를 접하기 바로 시작할 그 당시까지 지난 10년간 보여줬던 성장을 한 분기 만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 속도감이 정말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데요.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접하게 된다면 편한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의 쇼핑 습관이 꽤나 유지될 거란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경쟁사들이 빠른 배송 서비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월마트의 구독형 서비스인 월마트 플러스를 개시하기 때문에 이로써 이커머스 업계의 물류 투자가 계속 가속화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마존은 쉽게 매출 증가율을 보일 것이고 2021년 상당히 이익률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동사가 아마존이 2021년 물류 기술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사의 같은 애널이 뒤이어 이어질 아마존 소식에 대해서 아마존 럭셔리 의류 플랫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펜딕스로 넣었는데요. 아마존의 럭셔리한 의류를 파는 플랫폼이 단기적인 실적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면서 앞으로 여러가지 브랜드와 제휴하면서 백화점의 입지를 위협할 정도이긴 하나 아마존의 프라임 회원 중 초대장을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적까지는 단기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아마 파일럿 프로그램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애널은 RBC 캐피탈의 마크 마하니입니다.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유지하였으며 목표 주가는 $3,800로 유지했습니다. 21일 당시 종가는 $2,960였습니다. 마크 마하니가 본 아마존은 어땠을까요? 아마존의 방대한 물류 네트워크가 투자자들에 의해서 간과되고 있다. 또한 올 연말의 성수기를 애플의 5G 아이폰 12 사이클처럼 아마존도 연말 성수기를 통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쟁 역량이 빛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페덱스나 UPS, DHL처럼 서드파티일지는 모르겠으나 물류 서비스 제공업자로서 부상할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애널, 마지막 애널이죠. 번스타인의 마크 쉬물렉은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 수준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목표 주가는 $3,400를 제시하였습니다.
22일 당시 종가는 3,128달러였습니다. 아웃퍼폼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논거를 살펴봤는데요. 아마존은 다방면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지난 2주간 아마존의 주가는 16%나 하락했기 때문에 당사는 이것이 매력적인 진입 기회라고 본다고 말합니다. 또한 아마존이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성장 동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역설하게 되죠. 아마존은 2020년 전체에 걸쳐서 100개 이상의 물류 설비를 개설하고 10만 명을 추가로 고용하게 되면서 물류 능력을 전년 동기 대비 50% 확대할 계획이며 옴니채널 전략도 강화되기 때문이죠. 하이퍼스케일, 빅데이터급에 맞는 대응을 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장에서 성장이 이어지고 광고 사업에서의 성장 기회들도 모두 아마존에 대한 투자의 매력도를 높인다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이죠. 오늘의 아마존 소식을 정리해본 시간입니다. 네파울 대학의 체딩 연구소에 따르면 항공산업이 팬데믹 이후 많은 타격을 받고 있으나 아마존은 최근 몇 달간 빠르게 항공 화물 볼륨을 늘리고 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5월과 7월 사이 아마존 에어는 9대의 항공기를 추가했으며 이는 2016년 항공기를 통한 사업을 개시한 후 한 분기당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 도입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켄터키 북부에 아마존이 15억 달러를 들이는 항공 허브 투자는 앞으로 항공 물류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켄터키 북부에서 15억 달러를 들여 짓고 있는 아마존 에어 허브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개장할 예정인 이 허브를 통해서 아마존 비행기를 100대 가까이 수용할 수 있고 하루 200편의 비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기관의 다른 논문이었는데요. 페덱스나 UPS급은 아니지만 서드파티가 아닌 자체 운용으로서는 충분히 많은 물량임을 알 수 있었던 논문이었습니다. 아마존 에어에서 운항하고 있는 42대의 항공기는 주로 중형 화물 수송기인데요. 이렇게 화물기를 주로 운영하는 기업은 페덱스가 463대, UPS가 275대, DHL이 77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은 포션이지만 이러한 대형 제3자 물류 기업은 전 세계적 물류 네트워크를 타겟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륙에 걸쳐 있지만 아마존은 대부분 북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존이 주력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한다면 훨씬 더 파괴적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볼륨을 보더라도 아마존이 카고룩스 같은 웬만한 글로벌 화물 항공사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항공 화물기를 가지고 있고 왼쪽의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 보죠. 3월 기준이기 때문에 당시 42대를 기록했고 9대를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에 지금은 51대 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소비자 부분 실무자로 볼 수 있는 데이브 클라크는 그동안 상당히 물류 관리를 잘 해온 분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42대가 아닌 51대이고 2021년의 예상은 7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거의 종래에는 200대까지 운영하는 세계 화물 항공사급의 자리로 올라설 거란 예상을 하고 있네요. 뒤이어서 아마존 뮤직에서 팟캐스트를 오픈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아마존 앱이나 아마존 에코 등에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 뮤직의 부사장인 스티브 붐은 고객의 청취 습관에 맞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팟캐스트 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런 의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시니컬한 얘기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마존이 경쟁사 제품에 대해 검색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는 비평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책, 킨들, 스마트 스피커, 스트리밍 셋톱박스 등 자사의 핵심 디바이스와 경쟁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아마존의 검색 광고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마존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유통업자가 어떤 제품을 판촉할지는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월마트는 아마존의 킨들에 대한 판매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억하시죠? 월가의 컨센서스 시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의견에서 매칭되는 그 뉴스는 이것입니다. 아마존이 럭셔리 의류 스토어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이죠. 프라임 회원들은 아마존 앱 내 럭셔리 스토어 페이지를 통해서 고가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첫 번째로 런칭한 브랜드는 오스카, 네라, 렌타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마존 프라임 회원만 구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일반 회원들에게도 확장될 예정이며 360도 뷰를 통해서 체형이나 인종에 맞는 착장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2019년 기준 10억 개의 의류 상품을 판매했던 경험, 전세계 프라임 회원수 1억 5천만 명의 기반을 바탕으로 백화점이 하던 고급 브랜드까지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지속가능이란 제품을 모토로 기후 라벨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후 서약, 한마디로 지구의 기후에 조금 더 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식료품, 패션, 미용,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을 포함하여 환경 라벨을 붙이게 됩니다. 대략 25,000개의 프로그램 라벨을 붙인다는데요. 아마존은 아무래도 물류도 하고 아마존으로 인해 생기는 패키징 쓰레기들도 많기 때문에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기후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지난 6월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도입하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기 위해 20억 달러의 기후 서약 펀드를 시작한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3일 2025년까지 모든 에너지 사용을 재생에너지에 의존하겠다고 밝혔죠. 이 부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제3자와의 전기 공급 거래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요. 기업들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트럭에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트럭에 구동되는 에너지를 다 재생에너지로 쓰지 않아도 재생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공급 인증서를 직접 구매를 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그리고 자가 소유 에너지 설비를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그만큼을 생산을 해내거나 제3자와의 PPA라 그래서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구매 계약을 체결해도 그 마땅한 재생에너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고 인정시켜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자율주행 관련 소식으로 이전에 전해드렸지만 아마존 소식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했습니다. 아마존이 인수했던 자율주행 기업 죽스가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를 승인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당국으로부터 9월 18일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무인 테스트 주행 허가를 받았다고 발표됐고요. 이로써 웨이모, 뉴로, 오토엑스에 이어 네 번째로 무인 도로주행 테스트를 얻은 기업이 됐습니다. 뉴로와 오토엑스는 뉴로는 라스트 마일 배송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고 오토엑스는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는 기업입니다. 각각 뉴로는 4월 7일 날, 오토엑스는 7월 17일 날 승인을 받았고 첫 번째로 승인을 받은 기업은 웨이모입니다. 2018년 11월에 허가를 받았죠. 이제 죽스는 포스터시티에 적용된 구역 내에서 최소 2대 정도의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속 45마일, 약 75km 이하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약간의 비와 안개를 포함한 날씨 정도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마존 클라우드 AWS가 2분기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클라우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이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 리더십 APEC 리전에서 AWS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위를 유지한 것인데요. 이 리포트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장은 AWS와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3강 체제이며 그중 AWS는 5개 지역들 중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역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는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2위는 후지츠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혜를 입는 기업, 펀더멘탈적 성장이 이어지는 아마존의 힘입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팬데믹 수혜 기업임을 인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에만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9월 14일에서 15일 사이 아마존은 추가로 연말까지 10만 명을 추가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임시직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봐야 하겠지만 아마도 이를 통해서 아마존 입장에서는 다소 독과점 논쟁에 대한 프레셔를 낮출 의지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마존 차기 소비자 부분 CEO이자 현재 전세계 운영 담당 수석 부사장인 데이브 클라크는 급속한 인력 확대로 인해 직원 훈련이나 건강을 희생시킬 정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우리의 사업 확장은 안전에 대한 헌신도 동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 클라크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존의 2인자였던 이전에 아마존의 소비자 부분 CEO였던 제프에 대해서 전에 영상으로 한번 올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커머스가 아닌 AWS 쪽에서도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채용을 발표했습니다. 텔아비브, 헤르츠리아, 하이파에서 개발 인력을 추가로 150명까지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4년부터 아마존은 이스라엘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개발 분야에서는 약 1150명의 인력을 두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채용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계획대로 150명의 추가 채용이 실행된다면 연말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개발 인력이 1300명 정도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규 채용 인력은 주로 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유닛의 확장과 2016년에 3억 5천만 달러에 인수했던 이스라엘 반도체 플랫폼 안나푸르나랩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마존은 이스라엘 기업들 중 쇼핑이나 클라우드 광고 부분에서의 인력 사용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아마존의 알렉사 하드웨어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는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미국의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1시, 한국 기준으로는 9월 25일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장에서 기대되는 부분은 새로운 에코 스피커나 알렉사의 홈 기능이나 아마존 사이드워크에 대한 네트워크 기대감, 파이어 스틱에 대한 기대감과 와이파이 라우터인 2로
스마트홈 관련 브랜드인 링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루머가 하나 생겼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박싱데이처럼 유명한 쇼핑데이인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언제 열릴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아마존 내부 이메일로부터 루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존 내부자의 이메일에 따르면 이벤트는 약 10월 13일부터 열릴 것이란 정보를 전했고 아마존은 정식으로 9월 27일 날 발표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별도의 내부 이메일에서 아마존 웨어하우스 부서에 있는 직원은 10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새로운 휴가 신청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며 이것으로 하여금 결국에 아마 프라임데이가 10월 13일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에 대한 아마존 측의 대변인 답변을 볼까요? 프라임데이에 대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켜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아마존 소식은 이렇게 정리해봅니다. 구독자가 2만 명이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의 투자의 생각을 꾸준히 연재하는 미션은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목표로 했던 방향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팔로우업하는 문화가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 주주시라면 이러한 자잘한 뉴스에 대해서 전하는 메인 유튜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자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뉴스, 오늘의 아마존 뉴스를 전해드린다 라는 부제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끝이 조금 길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